자, 3월 3일 파이썬 프로그래밍입니다. 어, 이제 우리가 그 모듈이라는 개념을 확인을 해봤었죠. 이 모듈이라는 개념까지 오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대로 살펴봤었던 게 뭐 변수, 그 다음에 문법 처리들, 반복문이나 조건문 같은 거요. 그리고 함수, 그 다음에 클래스와 객체. 자, 이런 것들을 다 때려 박아서 모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듈을 파이썬 안에 내장시켜 놓은 게 있고, 그 다음에 파이썬에 없는 기능이라서 누군가가 새롭게 만들어서 온라인을 통해 배포하는 것도 있다고 했었어요. 지난 시간까지는 파이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들을 봤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파이썬에 들어있지 않은 것들을 살펴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확장 모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장 모듈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좀 살펴볼 거예요. 자, pypi.org라는 사이트, 이 사이트 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생긴 사이트죠. 여기서 이제 각종 파이썬 모듈들을 검색해 볼 수 있는데, 파이썬에 실제로 모듈을 설치할 때는 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는 게 아니라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pip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명령 프롬프트 실행하시는 방법은 윈도우에서 그 윈도우 키 플러스 R을 누르시고 cmd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치시면 되죠. 자, 거기다가 이제 pip 인스톨 설치할 모듈 이름, 삭제할 때는 pip uninstall -y 삭제할 모듈 이름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명령 프롬프트라는 거를 실행을 하면 윈도우 키 플러스 R 누르면은 이런 실행이라고 하는 창이 나와요. 여기다 cmd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전에 우리 같이 한번 해봤죠? 여기다가 pip install 그 다음에 설치할 모듈 이름을 입력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 pip라고 하는 명령어가 그 업데이트가 좀 자주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수행하기 위해서 쓰이는 명령어가 요거예요. 이 명령어를 가끔 한 번씩 하시면 이제 pip 그 python.exe -m pip install 패기 2개 업그레이드 pip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pip 명령어가 업그레이드가 되는데, 이거는 뭐 너무 자주 하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할 때 되면은 그 pip로 뭔가 설치했을 때 밑에 업데이트하라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거는 numpy라고 하는 모듈입니다. numpy라고 하는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키에서 좀 가져왔는데요. 요약해보면 수학이나 과학 연산을 위한 파이썬 패키지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굉장히 많은 수학 공식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뉴머릭 파이썬을 줄인 거로 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numpy라고 읽어요. 그래서 꽤나 편리하게 수치 해석을 실행할 수 있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뭐 연구소 같은 데서 진짜 그 굉장히 정밀한 수학 계산을 할 게 아닌 이상은 파이썬 코딩하면서 이걸 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얘를 쓰는 이유가 그 여기에서 이제 파이썬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할 거다라고 하면 판다스라고 하는 모듈을 쓰고요. 그래프를 그릴 거다라고 하면은 매플로네라이브라고 하는 애를 쓰는데, 얘네가 내부적으로 전부 넘파이라는 애를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의 베이스가 되는 애다 보니까 좀 미리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코드가 양은 많은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pip install numpy라고 설치 한번 하시면 되고요.
자, 주피터로 코딩 하실 때요. 제가 지금 여기 전체 코드를 다 복사해 왔는데, 여기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 있는 단위로 그 주피터 블록 하나라고 여기시면 됩니다. 자, import numpy라고 해서 모듈을 가져와요. 우리가 연속성 자료형에 대해서 리스트라는 애를 배웠죠. 이 numpy는요, numpy를 설치하면은 그 배열이라고 부르는 자료형을 줘요. 배열. 그래서 흔히 파이썬 공부할 때 이 리스트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의 배열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사실 그게 좀 잘못됐어요. 왜냐면 배열이라는 애가 따로 있거든요, 파이썬에. 그래서 이 리스트를 업그레이드 시키면은 배열이 돼요. numpy 배열이라고 불러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코드 자체가 그 설명 내용이라서요. 코드 설명 바로 들어가고요. 이후에 코드 리뷰는 따로 없습니다. 자, numpy.array라고 하는 함수한테요. 리스트를 전달하면은 이 리스트를 배열이라는 형태로 리턴을 해줍니다. 출력하면은 그냥 봐서는 리스트하고 별 차이 없어요. 심지어 기본 특성도 똑같아요. len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len이라는 함수에다가 이 배열을 전달하면은 배열의 원소 개수를 주고요. 인덱스 번호 있어요. 인덱스 번호로 원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러면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니까 0, 1, 3 이렇게 출력했죠? 그럼 137이 나오겠죠. 인덱스 번호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반복문 쓰셔서 출력해 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리스트하고 똑같죠. 자, 근데 이제 numpy 배열만의 그 특이점입니다. 파이썬 리스트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원소를 저장해도 돼요. 실수, 정수, 문자열이죠. 출력하면 그대로 출력이 돼요. 근데 numpy 배열은 이 원소 간의 데이터 타입이 다른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부 똑같은 종류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섞여 있으면 가장 포괄적인 형태의 자료형으로 통일돼요. 정수와 실수가 섞여 있으면 전부 다 실수가 돼요. 1.0, 2.4, 3.0, 4.6이 되는 거죠. 근데 출력할 때는 0은 필요 없으니까 그냥 1점까지만 하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자,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리스트를 numpy 배열로 바꾸면 문자열은 아무거나 따옴표로 감싸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문자열이 표현 범위가 가장 커서 모든 원소가 문자열로 바뀝니다. 자, 아까 정수하고 실수를 섞어서 만들면은 무조건 실수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전부 정수를 가져가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때는 이 array 함수에 d 타입, 데이터 타입을 int로 설정하시면 강제로 정수로 바꿔요. 소수점 이하를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리스트하고 numpy 배열의 가장 큰 차이는요. numpy 배열은 데이터 타입을 한 가지 종류밖에 못 쓴다예요. 자, 그 밖에 여러 가지 그 수학적인 기능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정형화된 값을 갖는 것도 쉬워요. numpy.arrange라고 하는 함수한테 값을 주면은 0부터 주어진 값 전까지 1씩 증가하는 원소를 세팅해요. range 함수를 통해서 수열을 만드셔도 됩니다. 100부터 115 전까지죠. 그럼 100부터 115 전까지 1씩 증가하는 원소를 담고요. 자, numpy.zeros 모든 원소가 0이에요. 이거를 3칸짜리를 만들어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1차 리스트가 아니라 여기다가 2,3이라고 주면은 2행 3열짜리를 줄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전부 그 실수형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0.0, 0.0, 0.0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데이터 타입을 인트로 강제하면 정수형 000이 들어있는 그 배열을 만듭니다. numpy.ones는요 모든 원소가 1이에요. 실수 타입이고요. D 타입을 int로 설정하면은 정수. full이라는 함수는요 내가 지정한 값으로 원소를 채웁니다. 1행 5열짜리인데 전부 7로 차는 거예요. full 하면서 여기다가 2,3 놓고 여기다 7이라고 주면은 2행 3열이 되는 거죠. 7, 7, 7, 7, 7, 7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행열이라고 배웠죠. 그러니까 이 넘파이는요 지금 1차 배열, 2차 배열을 만드는 게 아니라 단위 행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풀 함수는요 기본적으로 정수를 만들어요. 여태까지 애들하고 좀 반대죠. 그래서 플로트 타입으로 만드실 때는 D 타입 플로트라고 명시하셔야 실수 타입으로 지정됩니다. 자, numpy.array라고 한 다음에요. 82, 77, 91, 88을 저장하고 있는 배열을 하나 만들어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numpy.sum 하면서 이 배열을 주면은 모든 원소의 총합을 반환합니다. 이거는 리스트에도 있긴 했어요. numpy.average라고 하면은 평균을 구해서 리턴해요. 자, 그 밖에 numpy.maxmin 최대값, 최소값을 반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레이드가 82779188이었어요. 이게 사실 되게 좋은데요. 82779188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요거예요. 여기다가 2를 더해라 라고 하면은 리스트는 이런 거 안 돼요. 모든 원소에 2씩 다 더해요. 리스트는 이거 다 반복문 돌려야 돼요. 근데 얘는 이걸 한 번에 해줘요. 그레이드에서 5를 빼라 라고 하면 모든 원소에서 다 일괄적으로 5를 빼요. 그러니까 각 원소에 균등한 연산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자, 길이가 똑같은 배열 두 개가 있어요. ARR1과 ARR2. 두 개를 더하면 같은 인덱스에 있는 애들끼리 싹 더합니다. 빼면은 같은 인덱스에 있는 애들끼리 빼고요. 곱하기 나누기도 다 됩니다. 이거를 반복문 돌면서 인덱스가 똑같은 애들끼리 계산해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알아서 그냥 자리가 그 똑같은 위치에 있는 애들끼리 연산을 수행해요. 자, 같은 기능이요. 사칙 연산자랑 똑같은 기능이 함수를 쓰시는 방법이에요. numpy.add, numpy.subtract, numpy.multiply, numpy.divide 이렇게 하면은 요 두 개를 다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눕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애들끼리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함수 쓰는 것보다는 저도 그냥 전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산자 쓰는 게 더 보통이에요. 자, 리스트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레이드라는 이름의 numpy 배열을 만들었는데 인덱스가 0, 1, 2인 자리로 가져오는 거. 첫 번째 거부터 세 번째 거 전까지. 그러면 요거 두 개죠. 슬라이싱도 되고요. 처음부터 두 번째 거 전까지. 그만큼.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리스트의 규칙을 그대로 따릅니다. 근데 인덱싱이 다른 기능이 있어요. 조건부 인덱싱이 있어요.
자, 이전 페이지에서 사용하던 그레이드는 요겁니다. 자, 원소가 4개죠.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를 갖는 불린 값의 배열을 만듭니다. 자, 그레이드가 지금 이거예요. 요거. 자, 그레이드에서 인덱싱을 하긴 하는데 인덱싱이 숫자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요 리스트를 줘요. 그러면은 true, false, true, false 이렇게 대응이 되잖아요. 그러면 true에 해당하는 것들만 뽑아내요. 자, 그레이드라고 하는 배열에서 그레이드가 80 이상인 거. 요거는 이렇게 코딩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80 이상인 애들만 뽑아옵니다. 자, 만약에 조건을 2개 이상 쓰셔야 된다라고 하면요. 로지컬 엔드나 로지컬 오어를 쓰시면 돼요. 그레이드 배열에서 numpy.logical end 그레이드가 80 이상 그리고 그레이드가 90 이하 엔드 조건이에요. 그러면 이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항목만 뽑아오고요. 인덱싱을 수행할 때 numpy.logical 그레이드가 80보다 작거나 90보다 큰 거. 요 조건을 충족하는 애들만 뽑아옵니다. 리스트였으면 이거 반복문 돌면서 일일이 if문으로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알아서 하기 때문에 잘만 쓰면은 굉장히 많은 반복문과 조건문을 생략할 수 있어요. 실제로 리스트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얘가 있기 때문에. 그건 기본이니까. 네. 어떤 건 간에 이제 문법 표현은 기본이에요. 그건 무조건 하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생각 안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아주 안 쓰는 건 아니니까요. 자,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은요. 2차원 리스트를 그대로 바꾸시면 돼요. 자, 1차원 있고 2차원 리스트를 numpy.array 한테 주면은 이렇게 2차원 배열이 되고요. 2차원 배열일 때는 배열 이름.ndim 이라고 확인하시면 차원의 크기를 반환합니다. 2차원이니까 2라고 나오죠. 이때 배열 이름.shape라고 하면은 각 차원의 원소수를 튜플로 가져와요. 3행 4열이란 뜻이고요. D타입은 모두 다 똑같은 종류밖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소의 데이터 타입입니다. 32비트 정수란 뜻이고요. 근데 인트에서 뒤에 오는 숫자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전 페이지에서 이렇게 2차 배열을 만들었어요. 자, 그레이드의 1행 2열. 1행에 0, 1이니까 2열. 80이죠. 슬라이싱. 1부터 3 전까지. 1행부터 0, 1, 2고 위에가 0, 1, 2, 3이죠. 자, 1행부터 3행 전까지. 이렇게 두 개고요. 1열부터 4열 전까지. 1열부터 1열. 1열부터 3열까지밖에 없네요. 4열 전까지. 여기까지 맞죠? 그러면 여기가 겹치죠. 요걸 뽑아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2행 전까지. 처음부터 2행 전까지. 처음부터 3열 전까지. 그럼 겹치는 게 요만큼이죠? 요만큼을 뽑아오는 거예요. 자, 2차 배열을 이제 그 기본적인 통계를 낼 때 합계, 최대값, 최소값, 평균 이런 걸 쓸 때는요. 요 방향으로 평균을 낼지 이 방향으로 평균을 낼지를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numpy.sum 요거를 합계를 내라. 그러면서
축을 의미하는 아식스라고 하는 파라미터를 같이 설정합니다. 0이라고 하면요, 요 방향으로 합계를 냅니다. 합계가 나왔죠. 데이터 타입은 numpy.nd array, 배열 형태로 결과가 만들어진 거고, 출력하면 이렇게 합계 결과를 가져와요. 자, 근데 이제 축에 대한 거를 1로 주면은 0일 때는 요 방향으로 합산을 하잖아요. 근데 1일 때는 이 방향으로 가요. 그래서 여기 sum 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합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합계값이 a, b, c다 라고 했을 때 a, b, c 이런 배열을 반환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자, 조건부인데 지금 똑같습니다. 아까 했었던 거랑요. 2차 배열하고 사이즈가 똑같은 그 논리값을 갖고 있는 배열만 세팅을 하신 다음에 얘가 그레이드예요. 자, 그레이드에 대해서 인덱싱을 하는데 요 조건 값을 갖고 있는 배열을 주시면 프로인 위치의 항목들만 뽑아요. 요거죠. 얘네들을 싹 긁어 모아서 1차 리스트로 반환을 해요. 1차 배열로. 자, 그레이드 배열에서 값이 80 이상인 거. 여기서 또 80 이상인 값들만 쭉 추려서 1차원으로 이렇게 반환을 하고요. 자, 아까처럼 로지컬 AND와 로지컬 OR을 써서 조건을 지정하시면은 그 조건에 맞는 애들만 뽑아서 이렇게 1차원 리스트로 반환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넘파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용이 전부 다 단타성들이기 때문에 뭐 타이핑 하시면서 실습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 정도는 그냥 안 해봐도 알 것 같다 싶으시면 제가 옆에 결과다 붙여놨거든요. 제가 각 라인마다 옆에 이렇게 결과를 다 붙여놨으니까 먼저 결과를 예측하신 다음에 예측 결과랑 여기 적혀 있는 게 맞는지 비교하시는 형태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8시까지 내용 체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8시 1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자, 이번에 살펴볼 내용은요, 그 그래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프를 만드는 거를 이제 통칭 데이터 시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일단은 뭐 데이터에 대한 이해하고 설득을 보조하기 위해서 묘사한 형태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 시각화 단계하고 시각 표현 단계라는 게 있는데 단순 시각화는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래프 형태고요. 그 다음에 시각 표현 단계는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시각화 같은 경우는 뭐 파이썬이라든지 아니면은 파이썬하고 그 경쟁 구도 있죠? R이라고 하는 언어. 뭐 이것도 아니면 엑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시각 표현 같은 경우는 포토샵 말고는 답이 없어요. 자, 기본적인 그래프 4가지 종류를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선 그래프예요. 선 그래프는요, 특징이요. 이 X축이 항상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표 하나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 시계열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어떤 학생의 학년별 성적 변화다라고 하면은 이 학년이 바뀐다라는 게 시간의 흐름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 형태는 막대 그래프예요. 이제 값의 종류에 따른 범주를 요약하는 겁니다. 여기서 종류는 이제 막대 그래프의 이 종류를 얘기하고요. 범주라고 하는 거는 이 X축을 뜻해요. 그래서 이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X축이 어떤 집단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뭐
인기투표다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각각 인기투표에 나오는 사람들을 명시하고 얼마만큼의 표를 이제 획득했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혹은 과목별 점수. 과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제 집단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파이 그래프인데요. 전체를 이제 100으로 놓고 각각의 데이터가 이제 거기서 얼마만큼을 차지하는지에 대한 상대적 크기를 표시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산점도 그래프입니다. 일반 사무 업무에서는 사실 이 정도가 제일 많이 쓰일 거예요. 근데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가면 이제 산점도 그래프도 많이 표현을 해요. 이제 두 변수 간의 영향력을 보여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과 세로축에 대해서 이제 두 데이터가 교차하는 지점을 표시를 해서 이 점들의 분포를 통해서 전반적인 경향을 예측하는 거예요. 산점도 그래프는 이제 보는 방법은 나중에 가서 다음 시간대쯤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그래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매플롯 LIV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하셔야 돼요. 얘가 파이썬에서 차트 혹은 플롯으로 시각화하는 패키지입니다. 뭐 꽤나 다양한 시각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자주 쓰는 코드들은 좀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쉽게 적응하실 수 있을 거고요. 사용을 위해서는 pip install matplot liv라고 하는 패키지를 까셔야 됩니다. 가운데 있는 이 업그레이드 옵션은요, 만약에 얘가 깔려 있으면 최신 버전으로 지우고 다시 깔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matplot liv 자체가 굉장히 기능이 복잡하기 때문에 얘가 갖고 있는 기능에 좀 더 수월하게 접근하기 위해서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객체를 이 안에 내장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보통 쓸 때는 이 matplot liv 안에 있는 파이플롯이라고 하는 객체만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객체를 통해서 이 안에 있는 기능들에 접근이 가능해져요. 자, 가장 기본적인 형태를 좀 볼게요. 매플롯 liv에서 파이플롯 임포트 하고요. 그래프에 표시할 데이터를 리스트나 넘파이 배열 어떤 것든 상관없습니다. 전부 호환되거든요. 여기서 그냥 쉽게 리스트로 했어요. 자, 리스트의 원소가 0, 1, 2, 3, 4인데 인덱스 번호도 지금 0, 1, 2, 3, 4죠. 이 리스트를 사용하면은요, 리스트의 원소는 Y축이 되고요. 인덱스 번호가 X축이 돼요. 그러면은 X축이 인덱스 번호가 되니까 0, 1, 2, 3, 4잖아요. 0, 1, 2, 3, 4. 그리고 X가 0일 때 Y도 0이죠. 여기 0이라고 칠게요. 0, 1, 2, 3, 4. 0일 때 0,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4일 때 4.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쭉 있는 거죠. 이건 가장 기본적인 fx는 x 1차 방정식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파이플롯.figure라고 선언해서 그래프 설정 시작할 거다라고 알리세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래프 화면을 출력해줘. 그리고 그래프 닫을게. 이렇게 해놓고 이 사이에 그래프를 꾸미기 위한 각종 코드들이 들어가요. 기본적으로 파이플롯.플롯 하고서 데이터로 사용할 리스트를 주시면은 얘가 이제 그래프로 표현이 되는 거죠. 자, 여기 피규어부터 클로즈까지는요, 주피터로 코딩하실 때 하나의 블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블록이 분할되면 그래프가 그리다 말아져요. 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자, X축은 인덱스 번호 0, 1, 2, 3, 4, Y축은 리스트의 데이터인 0, 1, 2, 3, 4. 1차 방정식 그래프.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가 표현되는 걸 확인이 됐다면 이제 좀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제가 sample.py라고 하는 파이썬 소스 코드를 같이 배포해 드렸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 중이신 폴더에 복사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주피터 소스 파일이랑 이 sample.py가 같은 폴더에 위치해야 됩니다. 이거 꼭 넣으세요. 그 다음에 한번 껐다 키세요. 이 파일 안에 이런 식으로 제가 예제에 사용할 샘플 데이터들을 다 적어놨어요.
요런 것까지 실습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자, 파이플롯의 동작 구조는요, 피규어를 호출하고 그 밑에 클로즈를 호출하기 사이에 우리가 호출하는 각종 함수들이 마치 셀로판지 겹쳐지듯이 이렇게 계속 누적이 됩니다. 뭐 배경 설정, 그래프 추가, 설정 추가,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파이플롯 라이브러리에 들어갈 기능을 단계별로 좀 볼 거예요. 자, 샘플 파일 안에 new본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1차 리스트예요. 그 다음에 sample.py 안에 year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게 이 해당 연도 동안 그 각 연도에 태어난 신생아 수를 조사한 데이터입니다. 자료 출처는 국가통계포털이고요. 실제 데이터입니다. 자, 피규어부터 클로즈까지는 주피터 한 블록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이 다음 페이지부터 들어가는 코드들은 이 밑에 코딩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밑에 코딩 아닙니다. 요 사이에 들어갈 코드가 너무 기니까 일단 시작하고 끝을 먼저 명시해 놓고 여기에 들어갈 코드들을 다음 페이지부터 소개할 겁니다. 파이플롯.플롯 선그리기였죠. 아까는 그냥 데이터만 지정했는데요. 레이블 속성으로 데이터의 범주를 지정하고요. 라인 스타일로 선 스타일이에요. 그냥 빼기 기호 하나만 넣으시면 직선, 빼기 두 개는 끊긴 선, 빼기랑 점은 선과 점의 교차, 콜론은 점선, 스텝스는 직각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프가. 노는 선 표시 안 함. 이것저것 해보면 사실 직선이 제일 낫기는 해요. 자, 마커는요, 그 데이터의 교차점에 그 점을 찍을지 아니면 덧셈 표시를 할지 여부예요. 칼라는 그 선 색깔입니다. 샵을 붙이고요. R, G, B, 레드, 그린, 블루를 16진수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자리별로 00부터 FF까지를 가져가는데 0일수록 어둡고요. F일수록 밝습니다. 그래서 FF 0000이면은 레드고요. 00FF00이면은 그린. 00FF면은 블루. 이래놓고 이제 색깔을 막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이야 쉽지 사실 어렵잖아요. 색깔 조합하기가요.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셔서요. 구글에서 영어로 칼라피커라고 검색을 하세요. 네, 그러면은 구글 사이트에서 이런 게 나오거든요. 영어로 칼라피커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서 원하시는 색깔을 찾으세요. 이렇게 원하시는 색상을 찾으시면은 실시간으로 여기서 값이 바뀌어요. 이걸 복사해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세이브 피그는요, 여태까지의 단계를 그림으로 저장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코드 한 줄의 결과를 실제 그림으로 저장을 해요. 여러분들 비주얼 스튜디오 보시면은 왼쪽에 파일 목록 나오는 창 있잖아요. 거기에 실제로 이미지가 저장이 될 겁니다. 그거 선택하시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그림이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림으로 저장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단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점선이고 주황색이고 점들 사이사이에 이렇게 점이 찍혀 있죠. 근데 보시면 특이사항이요. 여기 레이블이라고 해서 레이블에 대한 범주를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값이 표시되는 데가 없어요, 현재.
자, 이어서 다음 단계 갈게요. 데이터 범주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파이플롯.레전드라는 함수로 호출하시면 됩니다. 그럼 아까 각각의 데이터별로 레전드라고 설정한 범주가 화면에 나와요. 자, 세이브 피그 호출해서 그림 저장했고요. 좀 더 꾸며볼까요? 자, 그리드라는 함수 호출하면요, 배경의 격자를 그립니다. 세 번째 단계로 또 저장했고요. 여기 그래프 화면 보여드리는 것 자체가 전부 이게 그림으로 저장된 거예요. 자, 그 다음 파이플로.타이틀 상단의 제목, X 레이블 여기 텍스트, Y 레이블 여기 텍스트,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이 X축이 원래 선 그래프는 리스트를 줬을 때 만약에 37,521, 4만, 3,800, 38,000 이렇게 있으면은 0, 1, 2잖아요, 인덱스가. 그럼 X축이 0일 때 Y축이 이거, X축이 1일 때 Y축이 요거,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인덱스가 0인 거는 요거, 1인 거는 요거, 2인 거는 요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좀 더 그럴싸하려면은 이 X축에 이게 연도별 신생아수라고 했으니까 연도가 나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X축에 문자열을 덧댈 겁니다. 자, 아까 sample.py에 있는 이어라고 하는 리스트를 임포트 해놨습니다. 얘가 2013, 2014, 2015, 2016, 2017 이렇게 값이 들어있는 리스트예요. xtix, x축에 x좌표 0에다가 2013을, 1에다가 2014를, 2에다가 2015를, 3에다가 2016을, 4에다가 2017을 이렇게 덧대라는 명령입니다.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덧댑니다. 얘는 꼭 숫자일 필요는 없고요. 그냥 A, B, C, D 뭐 이렇게 문자열로 넣으셔도 돼요. 이렇게 넣으시면 X좌표 0에다가 A를, 1에다가 B를 이런 식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X축에 그 표시할 내용을 덧대서 가공을 합니다. 잠시만요. 그래프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가 더 있네요. 그러네요. 저는 딱 여기서 한 단원이 끝날 줄 알았는데 뒤에 예제가 더 있는 걸 제가 못 챙겼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다 못하겠네요. 자, 일단 요번 글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여기까지 단계에서 주의하실게요. 아직 한글 표현 못해요. 제가 지금 여기 다 영어로만 써놓은 게 되지도 않는 영어를 적어놓은 게 아직까지 한글 표현이 안 됩니다.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가 한글 다루려고 그러면 되게 까탈스러워요. 특히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한글 처리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좀 많기 때문에 아직 한글은 적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영문으로 표시되는 거에 만족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보면은 데이터가 이게 뚝뚝뚝 그 신생아수 떨어지는 게 좀 심하죠. 이게 요즘 많이 말이 많더라고요. 어제 뉴스 보다 보니까 어디 초등학교가 신입생이 한 명밖에 없었다. 막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귀중한 신입생이라고 막 그러면서. 뭐 그런 거를 표현하는 데이터니까요. 한번 표현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 진행하시고요. 마찬가지로 9시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이어서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자, 마지막 표시 시작하기 전에요. 이실 짚고 드릴게요. 저도 쭉
PPT 보다 보니까 오늘 제가 분량 조절 실패한 게 많네요. 자, PPT 상으로 이거 두 번째 단원의 남은 내용까지만 정리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데이터의 유형을 좀 바꿔봤어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이제 강조해드렸던 형태인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샘플.py 파일에 그레이드라는 이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딕셔너리 데이터가 있을 때는 이 이름을 뽑아서 X축으로 놓고요. 이 값들을 뽑아서 Y축으로 놓으면 됩니다. 자, 학년별 성적 변화인데 이 값들만 뽑으면 이제 리스트로 바꿀 수 있죠. 72, 83, 64, 92 이렇게 뽑히는데 이렇게 리스트가 있으면 이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가 X축이 돼요. 요게 X축이에요. 이 X축에다가 이름을 뽑은 리스트를 덧대서 그 위에 덮어 씌우는 거죠. 아까 썼었던 xtix 함수를 써서요. 자, 그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grade.key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면은 이름만 뽑아내죠. 이거를 리스트 함수로 처리해서 리스트로 가공을 합니다. 출력하면은 이렇게 이름들만 뽑아냈어요. 자, 그 다음에 딕셔너리 객체점 values라고 호출하면 이번엔 값만 뽑아내죠. 이걸 다시 리스트 함수에 적용하면은 값들만 리스트로 변환이 됩니다. 일단은 얘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얘를 덧댈 겁니다. 자, 선그래프 그리기 1차 작업을 할게요. 자, 피규어부터 클로즈까지는 한 블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지금 화면 공간이 좁아서 지금 클로즈가 한 페이지 안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17번째 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부터 화면 지나가고 여기 끝에까지가 전부 주피터 상에서 한 블록으로 코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클로즈가 나올 때까지는 실행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피규어 그래프 설정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롯, 밸류 여기에 들어가는 게 아까 추출한 이 리스트였죠. 얘를 세팅해주고 범주는 그레이드 아직 한글 표시 안 된다고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영어로 대충 표시해놨고요. 그 다음에 선의 색깔은 핑크색으로 했습니다. 선의 모양이나 마커는 없으니까 일단 직선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레이블이 표시되기 위해서는 그냥은 표시가 안 되고 레전드라는 함수를 호출해야만 얘네가 동작을 해요. 그 다음에 그리드 함수 호출하시면은 배경에 격자 표시하죠. 격자 표시하는 게 내 취향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빼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호출하시면 돼요. 타이틀, 상단 제목, X 레이블, Y 레이블, 세이브 피그 여기까지의 중간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저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그림 저장된 게 이렇게 생겨요. 자, 근데 보시면 여전히 X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 값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여기다가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고 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점수를 표시하면은 0부터 100까지를 표시하는데 파이썬이 임의로 값의 범위를 지가 맘대로 지정을 해요. 뭐 이 상태로 둬서 괜찮을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 이 값의 범위를 우리가 조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래프 그리면 보통 여기 요 꼭지점 있는 데를 0으로 치는데 지금 얘는 0이 여기 있죠. 여기는 약 마이너스 0.9 정도 될 거예요 아마. 이 X축의 범위도 우리가 재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X축의 좌표를 만들기 위해서 value 값에 대한 리스트의 길이를 뽑아요. 4개죠? 그 다음에 레인지 0부터 4 전까지 리스트로 만들어요. 그럼 0, 1, 2, 3이 되겠죠.
이거요. 얘를 출력을 먼저 했어요. 자, 그러면 x틱스는 x축 위에 뭔가 내용을 덧대는 기능이에요. 자, 0, 1, 2, 3을 먼저 x축 좌표로 잡아줘요. 그 다음에 이 키라고 하는 게 지금 얘죠. 아까 뽑아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x축의 각 위치란 0, 1, 2, 3입니다. 거기에다가 요걸 갖다 덧대는 거예요. 그 다음 x림, y림, y 리미트입니다. y축의 범위를 설정하는 건데요. 0부터 100까지로 설정. x림, x축의 리미트는 0부터 3까지입니다. 범위 설정 기능이에요. 자, 여기서 중간 단계 한번 저장하고 show close 최종 결과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까 x축의 범위를 0부터 3까지로 했으니까 1, 2, 3인데 거기에다가 글자를 덧대놨죠. y축의 범위도 0부터 100까지로 했죠. 이게 범위를 설정하면은 효과가 똑같은 데이터인데 전달되는 느낌이 달라요. 데이터가 조작된 건 아니에요. 0부터 100까지로 하면 얘가 변화량이 좀 그렇게 급하진 않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성적 별로 안 떨어진 줄 알아요. 근데 범위가 아까처럼 60 정도 나왔다. 아니, 65. 여기부터 100까지다. 그러면은 이 범위가 갑자기 되게 급격하게 느껴지잖아요. 같은 데이터인데도 성적 되게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네. 네, 그게 그 엑스림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엑스림의 뜻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가 나온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그 실습하시고요. 마무리 하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요거하고 나머지 그래프들 같이 또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이 좀 많은지 지금 강의실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정리할게요. 아마 앞에 거 실습하면서 좀 못한 것도 남아 있으실 텐데 그거까지 같이 보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이네요.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공식적으로 끝나는 시간은 9시 50분입니다. 그때까지 실습 완성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줌 참석하신 분들은 종료하시는데 편하게 진행하시고요. 네, 그렇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녹화는 이제 여기서 끄겠습니다.